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이동원 외무장관. 외무부는 1964년 6월 30일 신상철 주 월남 대사에게 월남 정부가 정식으로 우리 정부에 파병 요청을 하도록 통과하라고 지시했다. 7월 15일에는 월남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 겸 총리인 구엔 칸 장군으로부터 공식적인 원조 요청이 우리 정부에 전달됐다. 한미양국은 우선 130명으로 구성된 이동외과 병원과 장교 10명으로 조직된 태권도 지도 요원들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측은 파월 한국군의 장비, 시설, 보급, 정비 및 급식에 대한 군수 지원을 책임지고 한국군은 이들의 봉급, 수당, 출장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파병에 따른 예산 지출의 대부분이 미국 측 부담으로 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파월되는 우리 군 요원들의 외교상 지위 문제로 월남 정부와 협상을 벌이기 시작했다. 1950년 12월 23일 미국이 캄보디아, 프랑스, 라오스, 월남 정부와 서명한 오자 협정은 재월 미군에 대해 외교관과 같은 치외 법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미군에 대해 무관세, 무과세, 독자적인 재판 관할권 등을 명시한 이 특혜를 우리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박정희 정부의 방침이었다. 월남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견된 호주 군사훈련단은 사전에 미군과 협의하여 미군과 같은 치외 법권의 특혜를 받기로 월남 정부와 합의한 상태였다. 월남 정부는 호주에 대한 것과 같은 특권을 한국 군인들에게 부여하는 것을 꺼려했다. 그 대신 콜롬보 계획에 의하여 월남에 파견된 외국인들에게 주는 정도의 특권만 주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와 신상철 대사는 월남 정부를 압박하여 결국은 미군과 호주군이 누리는 정도의 외교관 대우를 얻어냈다. 박정희 정부는 7월 22일 계엄령하에 국회에 월남 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 파견에 관한 동의 요청안을 제출했고 7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의 조직적인 반대는 없었다. 이동 외과병원 요원들의 파견이 결국 약 5만 명의 대군 파견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야당 의원들은 별로 없었다. 1964년 8월 3일 월맹의 통킹만 공해상에 있던 미국 해군 구축한 매독스호를 향해서 월맹 해군의 초계함이 어뢰를 발사했다. 다음날 밤중에 매독스호와 자매함인 터너조이호는 레이더 화면에 어뢰 수십 발이 다가오는 항적을 발견하고 4시간 동안 암흑 속에서 함포 사격을 퍼부었다. 2배의 함장은 수척의 월맹 초계함을 격침시켰다고 보고했다. 다음날 새벽 매독스호의 함장은 레이더에 포착된 것은 어뢰가 아니라 기상현상으로 밝혀졌다고 보고하면서 월맹의 초계함이 격침되었는지는 아직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순간 린든 존슨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운동 중이었다. 그는 통킹만의 충돌 보고를 바꾸는 표를 의식했음인지 단호한 보복 조치를 명령했다. 전투기들이 64회 출격하여 월맹의 해군기지, 석유 저장소를 폭격했다. 그 이틀 뒤 존슨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통킹만 결의안이라고 불리는 권한을 승인받았다. 미군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이 결의안은 존슨 대통령에게 사실상 선전포고권을 준 셈이었다. 존슨 대통령은 이 결의안을 믿고 월남 전선의 미군 투입을 결정했고 그 후에도 병력 증강을 쉽사리 할 수 있었다. 존슨 대통령의 결정을 수월하게 만든 이 결의안은 1970년에야 미국 상원들에 의해 폐기되지만 때는 너무나 늦어버렸다. 1964년 9월 11일 140명의 파월 장병들은 부산항을 떠났다. 이들은 9월 22일 월남에 도착, 28일에는 사이공 동쪽에 있는 해안 휴양도시 붕타우의 월남 육군 정양병원에서 시무식을 거행했다. (1964년 9월 30일) 밤 청와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47회 생일 축하 모임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이효상 국회의장, 조진만 대법원장, 정일권 국무총리, 정구영 공화당 의장, 최두선, 김현철 전 총리, 이주일 감사원장, 이석재 총무처장관, 김영욱 정보부장을 초청하여 저녁 식사를 했다. 반주를 곁들인 모임은 술잔이 빠르게 돌아가면서 노래 자랑으로 변했다.
이 자리의 분위기를 이끈 것은 주력의 관록자 최두선 전 총리였다. 박 대통령은 황성예터를 불렀고 정구영은 푸른 하늘 은하수를, 이호상 최두선은 노세 젊어서 노세를 합창했다. 밤 11시 30분까지 간 이날 모임은 그러나 박 대통령의 진짜 생일보다 40여일 먼저 치른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1917년 11월 14일 오전 11시경에 태어났는데 그날은 음력으로 9월 30일이었다. 박 대통령의 생일은 그냥 9월 30일로 알려졌고 외부에서도 이날에 축하를 해주곤 했다. 박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내 생일을 9월 30일로 생각하니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한다. 생일 기념이 11월 14일로 바뀐 것은 몇 년 뒤의 일이다. 1964년 10월 3일 미 국무부의 극동 담당 차관보 윌리엄 P. 번디가 서울에 와서 박 대통령, 이동환 외무장관과 회담했다. 그는 그해 봄에 학생 시위로 중단된 한일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기 위해 한일 양국을 순방하고 있었다. 번디 차관보와 이동환 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한일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했다. 두 사람은 또 한일 국교 정상화 후에도 미국의 경제 및 군사 원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과 월남 파병 때의 외무장관인 고 이동원에 따르면 한미 양국의 고위층 사이에 월남 파병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1964년 10월 2일 윌리엄 P. 번디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한 때였다고 한다. 번디는 박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이동원 장관에게 이 장관, 미국이 월남전에 개입한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더란 것이다. 나는 미국이 소련 중공의 눈치를 보면서 북이 17도선 남쪽에서 제한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어떻든 힘으로 월맹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한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군의 의무대대와 태권도 교관 등 140명이 이미 월남에 상륙하여 근무를 시작한 때였으므로 번디가 말한 도움이란 전투병력의 파견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동환은 그 문제는 각하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입을 닫았다고 한다. 번디는 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월남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은 지금 월남에서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각하께 이런 미국의 처지를 꼭 말씀드리라 부탁했습니다. 번디 차관보는 전투부대의 파병 요청이란 말은 꺼내지 않고 박 대통령이 먼저 파병 용의를 밝히도록 유도하는 듯한 말을 했다. 박 대통령은 번디의 전술에 말려드는 것 같았다고 한다. 내 생각엔 미국은 소련과 중공을 너무 의식하는 것 같아요. 월맹은 베트공을 동원해 대들고 있는데 미국은 캄보디아 국경을 성역처럼 생각하고 그저 17도선 이남만 지키려 하는데 전쟁이란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각하 생각이 옳습니다. 이제 존슨 대통령도 중대 결심을 하려 합니다. 물론 거기엔 각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폭과 해안 봉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슨 대통령이 그런 결심으로 우리에게 군사협조를 요청한다면 난 언제라도 미국을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번디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파병 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여간 기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이동환 장관과 함께 숙소로 돌아가는 차중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았다. 이 장관은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번디 차관보, 월남 파병에 대한 대통령의 이야기를 너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미국 정부가 정식으로 파병을 요청하면 그때는 내가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겁니다. 월남 파병을 전제로 한 한미 협상에서 이동환 장관은 윈슬롭 G. 브라운 주한미국 대사를 상대하면서 악역을 자임했다. 그는 미국의 애를 태워 최대한의 보상을 얻어내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월남 파병에 대해서는 타산적인 접근보다는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운 미국에게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의리론이 더 강했다. 이동환 장관은 그런 박 대통령에게 이런 논리를 폈다는 것이다. 월남전의 장래는 불투명합니다. 이미 대세가 공산주의자들 편으로 기울어져 미군이 참전하더라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서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전을 어떻게 하면 조국 근대화 사업에 이용하느냐, 최악의 경우 미국이 패전했을 때 어떻게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느냐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너무 야박하게 구는 것은 아닐까. 일단 군대를 보내놓고 미국과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카카,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매달리는 건 그쪽이 다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최대한의 실리를 챙겨야 합니다. 일단 파병하고 난 뒤에는 흥정이 어려워집니다. 브라운 대사에게는 크게 인심을 쓰십시오. 나는 전투병력의 파월에 찬성한다. 나머지는 외무장관과 협의해주기 바란다. 라고만 하시고 실무적인 문제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당분간 브라운 대사를 만나주지 마십시오. 최고회의 의장 시절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태국 주재 대사로 나갔던 이동원은 1964년 7월 27일 외무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때 그의 나이 38세였다. 그는 부임 직후 세뮤얼 버거 후임으로 부임하는 브라운 미국 대사를 공항으로 영접 나가지 않았다. 그 전까지는 신임 미국 대사에게만은 우리 외무장관이 마중을 나갔다. 이건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과공이었지만 관례로 정착돼 있었다. 이 장관은 윤옥은 의전국장을 대신 보내기로 했다. 미국 대리대사가 찾아와 브라운 대사에게 이미 외무장관이 마중을 나갈 것이라고 전문을 쳐놓았는데 이러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국제 관례는 상대국 대사들을 동등하게 대여하는 것이 아니오. 잘못된 관례는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총독 영접 나가듯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을 새로운 제국주의 세력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